지금 저희가 촛불시민 정치학습을 시작한 지 지금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만 2달 이상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이 교재로 택하고 있는 조국의 복고전 산책이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시고 나면 다음 주에 마지막 10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정치학습 시간에 시민 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대 정의에 대한 존경심 이런 주제로 정은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좋은 의견과 질문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은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 발표를 맡게 된 정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을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읽으셨으리라는 전제하에 근데 읽지 않으셔도 사실은 내용이 양이 많지 않고 그거를 제가 충분히 중요한 부분은 다 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대충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다. 읽으시는 중에 의견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불복종에 관한 것이고요. 이 장에서는 위쪽에 나와 있는 안티고네라는 그리스 희곡이라는 책과 시민 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이라는 곡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두 가지 책이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시민 불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량의 지면을 할애해서 안티고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리스의 희곡인데 저는 뭐 어릴 적부터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서양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자주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언급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많이 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안티고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등장 인물과 함께요. 우선 안티고네라는 책은 고대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희곡인데요. 이 사람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크라테스에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소포클레스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인간의 법, 왕의 법보다 신의 법, 신의 정의가 우월함을 드러낸 고대 그리스의 이제 희곡이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살펴보시면은 소포클레스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소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인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안티고네라는 작품하고 오이디푸스 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티고네보다는 오히려 오이디푸스가 좀 더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제 오이디푸스는 저희가 심리학에서 심리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그 심리학자가 이제 심리학 개념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한 인물로서 이제 오이디푸스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이기도 한 소포클레스이고요. 소포클레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아테네가 가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성기였던 시기에 활동을 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극작가이자 배우이기도 하고 정치인이었고 수려한 용모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그 조각상 얼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나 소포클레스나 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소포클레스는 수려한 연구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배우 활동도 했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는 미남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포클레스가 당시 아테네 재정을 책임지는 공직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사모스 섬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군인 중에 한 명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자기가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테네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티고네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티고네 대 크레온 왕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테베의 왕자였던 테베라는 나라의 왕자였던 오이디푸스. 이 오이디푸스는 안티고네에게는 아버지에 해당하고요. 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게 될 아이라는 신탁에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라이오스가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베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그 테베의 여왕과 결혼을 하게 돼서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안티고네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어머니인 줄을 나중에서 알게 돼서 본인이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떠돌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라는 사이에 이제 네 남매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큰아들 폴리네이케스, 작은 오빠 에테오클레스 두 쌍둥이인데요. 오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 그 아래 여동생인 이스메네 이렇게 사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큰오빠 폴리네이케스가 쫓겨났다가 군대를 이끌고 테베를 침공을 하고 작은 오빠였던 에테오클레스는 그 침공을 막아내다 그 전쟁 안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이오스가 죽고 두 형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그 테베의 왕 노릇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석이 된 그 왕의 자리에 외삼촌이었던 크레온이 새롭게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레온 왕은 왕의 즉위를 하면서 어, 테베를 지키려고 했던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애국자이니까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반역자라고 몰아서 큰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에게는 들판에 방치해서 아무도 시체를 묻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안티고네는 자기 여동생에게 오빠의 시신을 묻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와서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스메네가 언니인 안티고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가 없어. 매장을 금하는 왕의 명령과 법, 아니, 이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해도 복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언니는 안티고네가 넌 마치 인간의 법만을 생각하고 신의 법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같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알고 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라고 안티고네였고 이렇게 동생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프랑스의 작가인 세바스티앙 노르블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사람이 안티고네고 죽어서 이제 누워있는 오빠 폴리네이케스 이 시신을 결국에는 묻어줬는데 이제 그 테베의 왕의 군사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좀 실감 나시라고 일부러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희곡이다 보니까 유지영 선생님께서 여기 아래 부분은 음, 그 테베 왕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크레온 왕에게 그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희곡이다 보니까
하실 수 있다면 감정을 실어서 잘 읽어주시면 안티고네 입장에서 크레온 왕에 대해서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라 한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 명은 신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신의 정의는 당신의 명령이나 법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의 불문율은 과거나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 숨쉬는 영원한 법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뜻에 따르기 위해 신의 불문율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명에 따라, 아니, 명령이 없이도 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리 두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날 어리석다고 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이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티고네가 그 크레온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안티고네는 동굴에 가둬졌고, 크레온 왕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티고네와 약혼자였던 크레온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하이몬이라고 하는데, 그 약혼자인 하이몬이 크레온 왕에게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왕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그런데 그 크레온 왕은 그에 대해서 설사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아테네의 법, 왕의 법은 준수되어야만 한다.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오히려 이 입장은 전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 말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 크레온 입장이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더 걸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자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백성의 마음은 하이몬이 아들인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백성의 마음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하이몬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자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희곡이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께, 저기, 박병전님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으면 파란색 글씨 보이시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리를 켜시고,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읽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병희 선생님 됐네. 음, 선생님 소리가 안 보이시죠? 들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박변정 선생님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박병희 선생님 지금 네, 그러면은 그 네, 크레온의 아들 네, 하이몬의 네, 항변을 네, 은호 네, 선생님께서 좀 네, 연극이라 생각하시고 아들의 입장에서 네, 읽어주시면 아버님께 네,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야 합니다. 현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불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죄가 되기는커녕 상을 받을 행동이라고 수군되고 있습니다. 패배가 한 사람만의 나라는 아니질 않습니까? 아버님은 백성 하나 없는 사막에서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왕의 권한으로 신의 권한을 짓밟을 수는 없죠. 아, 감사합니다. 그 감정을 잘 담아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네.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에 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쌍변을 하고 이 하이몬이 그 안티고네가 갇혀있는 동굴로 갔는데 결국에는 안티고네는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낌새를 알아챈 크레온이 자기도 다급하게 그 동굴로 하이몬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그 하이몬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서 결국엔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서 안티고네를 아는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왕의 아내 그리고 하이몬의 어머니이기도 한 에우리디케는 본인이 스스로 기술을 꽂고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죽음으로 비극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안티고네 책에 신의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던졌다고 해서 안티고네의 그리스 신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법이 아닌 정의에 대한 존경이라는 주제로 써져 있는 글은 앞서 말씀드렸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소로는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영미 뭐 소설이나 뭐 이렇게 수필 같은 거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도 월든이라는 다른 작품으로 좀 더 유명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로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제 세속적인 출세를 거부를 한 다음에 고향인 콩코드로 가서 자신의 어떤 문명의 이기와는 동떨어져서 혼자서 사색하고 지필하는 삶을 살면서 독실한 청교도 십자이기도 하고 채식주의자, 독신주의자로 습속에 운둔하며 쓴 작품이 월든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월든의 작품보다도 한 5년 전에 먼저 쓰였던 시민불복종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시민불복종 이 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로의 시민불복종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제 멕시코와 미국 전쟁을 일으키게 된 미국이 멕시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한 그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소로가 그런 신념 때문에 미국에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불복종하는 거죠, 국가에. 그래서 6년간 인두세 납부를 거부를 하고 1846년에 딱 하루 동안 수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6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딱 하루 했냐? 근데 사실은 소로 몰래 그 지인과 친척이 돈을 모아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줬기 때문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일로 딱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그걸 계기로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꼭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래에 불의라는 말로 정부를 표현하는데 사실은 소로우는 불의를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그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으로만 작용할 경우에는 그냥 그걸 내버려 둬라. 어차피 그 기계가 다 달아서 망가질 것이니 그냥 놔두어도 된다. 라는 입장의 불의의 종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불의는 그 불의의 속성이 남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강요를 할 경우 그런 방식일 경우에는 법을 어겨도 된다. 그리고 생명을 던져서 그 기계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그런 정부 하에서는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이제 소로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복종 방식의 예로서는 감옥에 갈 각오로 해야 한다. 부당하게 사람을 가두는 정부 밑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정말 감옥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납세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부의 정책에 나는 반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나도 내지 않고 너도 내지 않으면 결국 그 힘이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납세 거부 방식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온몸으로 투표를 다 해라. 그래서 혼신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복종하는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책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노예제 폐지를 위한 무장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두 번째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미국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존 브라운이. 근데 그 존 브라운은 당시에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폭력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는데요. 1859년에 이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이 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라는 곳에 연방군 조병창을 습격합니다. 여기에 무기 창고인데요. 거기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남부의 노예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존 브라운의 추종자 12명이 죽고 미 해병대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렇게 습격하고 나서 36시간 만에, 짧은 시간에 바로 체포가 되고, 그로 인해 반역죄로 한 달 만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 브라운에 대해서 소로우는 정의롭지 못한 세속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속의 법에 저항한 브라운을 최고의 미국인으로 평가합니다. 소로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존 브라운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전개에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까지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무장체제 전복에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갇히면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때 약산 김원봉, 백범 김구, 윤봉길, 리봉차, 저보다 훨씬 다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이제 일제감정기 시대였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1945년 해방을 겪으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이제 4.19든 5.18이든 이렇게 혁명적인 수단이 동원되면서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로우의 혁명권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존 롤즈는 가장 최근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롤즈의 정의론. 이제 저희 가까우는 뭐 마이클 샌델의 뭐 정의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언급을 했거든요. 살펴보시면 시민 분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는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여기에서는 존 롤즈는 정의를 그렇게 시민 불복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앞에서 살펴봤던 소로우의 납세를 거부하는 방식의 시민 불복종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하마트 간디의 소금행진.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간디는 인도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영국에 지배당할 당시에, 그때에는 인도 자체적으로 소금을 생산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통해서만 그 소금을 가져다가 쓸 수 있었는데 이 간디가 그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 500인가 600km를 걸은 다음에 그 바닷가 해변에 도착해서 그 바닷물을 가지고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예,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을 어겼다고 해서 결국은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이런 간디의 소금 행진 같은 비폭력적이면서도 나의 이 정부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했던 한 예를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로자 파크스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이 사람은 흑인 여자인데 미국의 버스에는 당시에 아시다시피 음, 어,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칸과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칸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도 피곤했던 이 흑인 여자 로자 파크스가 백인 자리에 앉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자리를 비키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그때 그게 흑백 차별한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굉장히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자 파크스는 그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1년이 넘게 382일간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면서 그게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시민 불복종의 경우들을 예로 들어주고 있고요. 이러한 소로의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은 이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도 되게 유명하시죠? 비폭력 운동,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이거는 간디가 한 말인데요.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 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 이렇게 제가 짙은 볼드체로 써놓은 것은 제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저자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써놨는데 이 정부에 제가 하고 싶어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법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부패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되게 강조를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도 시민 불복종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줬어요. 지금 저희가 곧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때 2000년도에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시민연대에서 그 총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병역과 재산, 납세, 전과, 경력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게 신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상을 공개하는 게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연대가 그런 신상을 공개를 하면서 물론 그 공개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런 법률이 불법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저희는 이제 누구라도 쉽게 그런 것을 다 신상을 공개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선거나 투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된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민 불복종의 한 사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식적 병역 거부 같은 거 이런 것도 시민 불복종의 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독일의 라드부르크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은 법철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름에 공식까지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무장관이면서 법철학자였어요. 구스타프 라드부르크인데 자신의 이름에 공식이 붙어 있는데 아래 먼저 공식을 먼저 보시면 라드부르크 공식에 따른 법률의 등급 해가지고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안에는 정당한 법률도 있고 부당한 법률도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법률은 다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법률도 있다라는 거죠. 정당한 법률과 부당한 법률로 나누는데 그 부당한 법률 중에서도 극도로 부정의하지 않은 법률과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로 또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맨 아래에 있는 부당한 법률 중에서도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은 아예 법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드브루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실정법은 시민 불복종이 허용된다. 그리고 폭력적인 저항도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드브루프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일단은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고 이때에는 이 실정법이 정의의 자리를 물려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실정법을 제정할 때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단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안 되고 법으로서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근데 여기에서 되게 이 라드브루프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평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평등. 이게 보시면 라드브루프가 살았던 시기가 1878년에서 1949년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생애에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법철학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정되는 법은 아예 법 자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희가 유대인을 인종차별하면서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 걸 직접 목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그때 그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실은 1938년 나치가 들어섰을 때 그 사람들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때 당시 인종차별 그리고 소수자, 장애인들 여주등하다고 다 죽이게 됐잖아요. 그때 그런 배경에서 이 라드부스가 그걸 겪으면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아무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 전제가 평등이 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은 아예 법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법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라드브루프가. 그래서 이제 이 자신만의 법률의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의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제가 시민 불복종에 대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과 그 이후에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셨던 시민 불복종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극도로 부정의해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거기에 진지한 양심에 비추었을 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그 법률 불복종은 정당한 것이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국가가 부정의한 정책이나 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은 정해야 하고 근데 그 방식은 저항의 방식은 비폭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소로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도 극도로 부정의한 경우 인간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한 집단에는 적용하면서 다른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저는 이 말 하니까 갑자기 검찰 집단도 생각도 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인종차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예. 한 집단, 그러니까 백인 집단과 그다음에 흑인 집단 사이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검찰과 검찰이 아닌 집단, 어, 이렇게 금방 떠올랐고요. 이 문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진정한 대표기관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극도로 부정의한 경우, 그리고 진지한 자신의 양심적 성찰에 의해서 그 방식 또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마틴 루터 킹은 심의 불복종의 기준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롤즈는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부정의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분명한 핵심적인 정의 원리에는 위반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우리한테 와닿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 말만 가지고는 즉각적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에 소로우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이 사람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타인의 불법적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롤즈는. 그리고 그 법률 불복종은 또한 그 방식 또한 합리적인 방식과 방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돈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민 불복종에 관련해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정은주 선생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